자, 안녕하세요. 영화는 꺼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갖다 놓고 지하만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의 최고라는 방송, 어디 영점, 어디서 영화는 좀 봤니?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빌바입니다. 오늘은 45번째 영화 데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데뷔는요, 부산 해운대가 배경인데, 제가 거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살았던 저로서는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90년대 해운대라는 배경이 설명을 해드리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영화에 대한 간단한 평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포일러 가득 담아서 영화에 대한 평가 및 뭐 할 얘기가 있다면 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뭐 간단하죠. 뭐 전해웅이라는 정치인 쥐망생이 정치판 뒤에 더러운 세계에서 뒹굴면서 어떤 새로운 악인으로 권력욕에 미쳐가는 그런 악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면 짧게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영화는 사실 좀 객관적인 평가가 저에게는 어렵죠. 왜냐면 부산 해운대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영화 자체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맞아 저렇지 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면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나 부산 사람, 해운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해운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그래도 짧지만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고증이 정말 잘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투리를 다루는데도 아주 공을 들여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범죄와의 전쟁, 바람처럼 부산 로컬 영화의 계보를 이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성적이 좋다고 하면 충분히 친구, 범죄와의 전쟁, 바람 이 라인에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90년대에는 해운대 쪽이 개발되기 시작하던 시기여가지고 각종 어떤 돈과 권력, 힘이 해운대를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좀 진짜 저렇게 가능한가 싶은 일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당시에 부산과 해운대를 잘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해웅이라는 주인공의 모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 부산 해운대 부산에 그런 아저씨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캐릭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그런 캐릭터들 좀 사랑받는 캐릭터들이에요. 부산 그 사회에서 각 악인들이 그런 욕망들이 충돌하고 또 아사리판이 펼쳐지고 살아나면서 더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작품인데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진웅 배우를 비롯해서 주지원 캐릭터들의 연기들이 아주 기깔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컬만의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부산 산다고 해서 해운대 사셨지 않았으면 모르는 그런 감성이 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 사시는 분의 느낌과 노원 사시는 분의 느낌과 마포, 서대문 이쪽 사시는 분의 느낌, 또 이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정체성이 미묘하게 다를 텐데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도시가 모두가 부산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묘하게 좀 다르단 말이죠. 근데 해운대만의 모습이 있어요, 분명. 그거를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산, 해운대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메인 빌런이죠. 권순태의 캐릭터가 너무나 잘 설명이 안 돼 있다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결말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화에 대한 간단한 평가였고요. 이제 영화의 배경에 대해서 저는 신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긴 해요, 영화에서 초반에. 그러나 로컬로서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막 보면서 대박 이러면서 봤거든요, 저는.
자, 대비 문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좀 더 이 대비 문사가 왜 이렇게 영화에서 핵폭탄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해운대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자, 부산은 부산의 지금의 부산역, 부산항 근처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물론 조선시대에는 뭐 동래구가 중심이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너무 옛날 얘기고, 이제 전후에 발전한 부산이라는 도시는 부산역, 부산항, 그러니까 부산항이 중심이죠. 그 근처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행정기관, 뭐 기업들, 뭐 사람들, 학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 좁은데 다 몰려 살았으니까. 진짜 그래서 부산의 찐이다 이런 모습은 사실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부산항 근처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산이라는 도시의 지형 자체가 높은 산과 바다가 바로 붙어 있는, 그래서 산과 바다에 연결되는 그 좁은 약간의 평지라고도 말하기 좀 민망한 언덕, 얕은 언덕, 그런 데다가 다 길이 생기고 뭐 건물이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은 다 언덕 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인구들은 계속 몰려들고 부산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개발될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시가 확장될 공간들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이제 동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울이 이제 종로 중심의 강북에서 강남으로 확장을 하면서 주요 시설들이 많이 강남으로 옮겨오듯이 부산시청도 지금은 뭐 자갈치시장, 뭐 영도다리 옆에 가는 그 위치에 있다가 지금의 연제구로 옮긴 거고, 예, 부산 지하철 2호선을 통해서 동쪽으로 이제 인프라를 확장시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부산 지하철 2호선이 서면, 그러니까 부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1, 2호선이 환승이 되는 서면역에서 출발을 해서 동쪽 지역, 그러니까 뭐 수영구, 남구, 해운대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센터시티, 마린시티, 그러니까 해운대 옆에 뭐 고층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뭐 더베이 101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나고 자란 그 동네 장산역이라고 해서 뭐 일산 같은 신도시들도 있는데, 그때 이렇게 계획이 다 세워져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출발이 하는,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냐, 영화의 배경이 되는 90년대 초라는 거죠. 개발 전에 해운대의 모습이 뭐냐면, 물론 뭐 해운대는 사실 부산의 중심지와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지금도 차를 타고 가면 안 막히면, 정말 차가 하나도 안 막혀 그러면은 40분. 근데 대부분의 길은 막히거든요. 그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길이 되게 좁고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광안대교를 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막힐 때는. 그만큼 이제 도시의 외곽이었어요. 부산의 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장군이 부산광역시에 포함이 돼서 동쪽 끝은 기장군이지만, 그때만 해도 기장군은 그냥 기장군대로였고 부산의 끝은 해운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외곽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스 종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리고 센텀시티 쪽이라고 해서 왜 백스코 있고 뭐 영화의 전당 있고 뭐 신세계백화점 이런 게 있는 쪽은 공항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대 바닷가 그 뒤쪽을 넘어서 동쪽에는 그냥 논밭, 어촌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광안대교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의 완벽한 동쪽 끝이었다.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놀거리 많고 즐길거리 있고 이쁜 호텔들 많고 이렇게 화려한 모습들로 정갈하게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으실 텐데, 그 당시는 아직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또 후줄근한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관광뿐만 아니라 업무지구도 있고 상업지구도 있고 뭐 고층 아파트도 있고 뭐 많은 인프라들이 또 지구들 중심으로 개발들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백사장 주변에 뭐 호텔들, 오래된 호텔들이 좀 있었고 모텔들이 좀 많았고 정비 안 된 어촌들도 쭉 깔려 있었습니다. 도시의 또 외곽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의 주택들도 이제 언덕백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해서 해운대 안에서 처리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막히는 길을 뚫고, 지하철도 없고 그 광안대교도 없고, 근데 그 정말 부산의 주요 도로인데도 4차선, 6차선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길을 뚫고 차를 2시간 정도 타고 가야지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시청에 갈 일이 있으면은 뭐 1시간 40분, 2시간 이렇게 걸려서 가야 되고, 어디 약속 있다 이러면은 또 그렇게 또 걸려서 가야 되고 이랬던 거죠. 제가 뭐 종종 얘기했던 것 같은데 1999년이죠. 달마의 놀자가 개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린이 불교학교 출신이라서 약간 불교에 대한 애정이 있던 저는 달마의 놀자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신문 포스터를 보고 그래서 친구를 꼬셔가지고 서면에 있는 영화관에 그걸 보러 가려고 그 40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건 1시간 40분 타고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평일 낮인데도 1시간 40분이 걸려. 예. 근데 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달마의 놀자 제 좋아하는 영화죠. 지금은 이제 뭐 영화관 너무 많죠. 그만큼 도시 외곽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운대라는 자체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이기 때문에 뭐 고급 호텔도 있고 고급 주택도 있고, 그러니까 달맞이 언덕 지금 카페 많은 곳들 그쪽에도 고급 주택은 이미 있긴 했다. 그리고 돈 좀 쓰시는 분들이 다니는 동네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데 관광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음식점, 유흥업소, 뭐 퇴폐업소도 많았고, 뭐 좀 그렇게 한 사창가도 있고 이런 게 그 구획이 정리 안 된 채로 이게 좁은 골목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 자체가 반듯하지 않았어요. 포장이 안 돼 있는 데도 있었고, 또 보면 우리 또 영화 친구나 아니면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우리 어깨 형님들도 해운대 뒤를 많이 돌아다니시고 뭐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네, 많이 봤어요. 바가지 요금도 뭐 엄청 많았고요. 요새는 많이 잡혔는데 그 당시에는 더하면 더했습니다. 뭐 민막이 그 당시 물가로 뭐 하루에 뭐 30만 원 뭐 이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좀 쌌을까? 그런데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개발이 된 거죠. 해운대 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동네가 지금 논밭이었단 말이죠. 원래. 근데 지금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 지도 이미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사 갔을 때만 해도 아직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서 논밭으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농민인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싹 아파트가 되어 있고, 또 아파트 주변에 뭐 유해시설이 꽤나 많았고, 뭐 도로 정비 안 돼 있고, 막 그랬습니다. 네. 골목길 이런 거 딱 정리돼 있고, 지하철 해운대역과 해운대 백사장 정문으로 연결되는 큰 길을 이렇게 쫙 이렇게 닦아서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정리가 됐죠. 근데 그전에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센텀시티, 마린시티가 생겼는데 그쪽은 이제 매립을 통해서 평지를 좀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좀 고층 건물들을 올리고 업무시설 넣고 상업시설 넣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거기다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광안대교가 놓이고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오고 대학병원도 하나 생기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봇대들이 위에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되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부산의 90년대에 정치 사회 분위기가 어땠느냐? 권위주의 정권이 계속 되다가 끝난 시점이란 말이죠. 노태우 정권도 사실상 군사 정권의 연장이라고 봐도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적인 세상에서 살아오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독재를 겪으면서 그런 세상을 30년 이상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고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상당히 익숙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힘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범죄와의 전쟁이 정말 좋은 대사가 많은 게, 내가 느그 서장이랑 그러니까 서장이라는 인명만 강조하면 모든 그런 규칙, 원칙들이 다 무시가 된다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 대사잖아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후진적인 정치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부산의 90년, 그 영화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92년에 대단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초원복 국집 사건이라고, 우리가 남이가 라는 엄청난 말을 했던, 그 엄청난 대사를 남겼던 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부산 전 법무부 장관인 김기춘 장관이 오고, 부산시장, 부산교육감, 부산경찰서장, 부산지검장, 그리고 부산의 기무부대장, 그러니까 군, 검, 경, 교육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권력, 국가 권력의, 부산의 국가 권력의 핵심장들이 다 모여서 92년 대선에 영남지방이 단결해서 김현삼을 밀어주자라고 결의한 거죠.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의 대표 권력들이 연결고리가 그만큼 강했고, 또 그거를 대놓고 많이 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아니라고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지역주의적인 정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남 지방에는 사실상 일당 체제죠.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인재들이 당연히 보수당으로 가게 되고, 또 당연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검찰, 판사, 뭐 교육감, 뭐 기업인, 뭐 경찰서장, 군부대장 이런 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뭐 물론 어느 지방에 가나 다 그렇게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거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그만큼 이제 눈치를 덜 본다는 거죠. 왜냐면 정권 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금융실명제가 93년에 실행되는데 영화의 배경 9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가 없었다는 말이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럼 그 계좌가 그 계좌로 얼마나 많은 돈 세탁과 어떤 이른바 사과박수로 돈을 주고 받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게 추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사회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중립을 지키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기자나 공무원들도 많이 이렇게 드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 어린 기억으로는 어른들이 뭔가를 뇌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했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거는 물론 뭐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 제도가 강한 사람들의 결탁에 의해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단순히 뭐 국가 권력에 관련된 사람들만 연결된 게 아니라 뭐 은행장, 뭐 농협 지부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 있고 뭐 세무서장 이런 거 다 연결돼요. 그다음에 지역 언론의 간부 이상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자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지역 면문고 카르텔이 또 있어요. 부산 지역에 각 지역마다 지역 이름 일단 고등학교들이 제일 이제 명문고들이죠. 고급 평준화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그런 출신들은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서울에는 뭐 서울고, 경기고가 있는 거고, 다 지역마다 이제 지역의 이름을 딴 고등학교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이 되는 거죠. 대구는 뭐 경북고, 뭐 전북은 뭐 전주고, 부산에는 그러면 부산고와 경남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남고가 왜 부산에 있냐? 왜냐면 그 당시에는 경남도청이 부산시에 있어. 부산시가 경남도와 분리되지 않고 경남도의 중심 역할을 하던 때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부산고, 경남고 전부 다 부산에 있습니다. 여전히 부산에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출신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서울로 좋은 대학을 갔다가 사회 진출을 하면서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서 고향에 각각 좋은 자리들을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고등학교 동문들이 서로 끌어가려고 힘싸움도 많이 하고 했죠. 영화에서도 이렇게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전혜용이 참석하는 동문의 이름이 경암고등학교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땐 경남고등학교를 따온 것일 겁니다. 경남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부산고 출신 분들, 경남고 출신 분들 서로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거기다가 또 야구 라이벌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라이벌리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항맥까지 말씀드렸고, 여기다가 이제 김영삼의 민자당이 탄생을 하는데, PK 지역 출신, 그러니까 김영삼이 이제 경남고등학교 나왔고, 고향은 또 겨제고, 이러다 보니까, 김영삼을 그러니까 PK 지역,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김영삼인 거죠. 근데 김영삼이 부산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근데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하면서 보수정당의 대표가 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산 사람들은 김영삼을 좋아하니까 김영삼이 속해 있는 민자당을 밀어주는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랑말랑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고, 지금처럼 이제 보수정당이 되는 거 당연한 분위기는 아닌 정도인데 그래도 김영삼의 인기는 있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가 영화 속에 잘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해설을 해봤고요. 나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 이거예요. 부산은 사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부산에서 그냥 바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바다 막 쫙 펼쳐져 있고 바다가 많죠. 바다 많지만 사실상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서 삽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언덕배기에 올라가 있는 집들에서 대부분 산단 말이죠. 그리고 뭐 출근을 해도 다시 또 다른 언덕배기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들이 대부분 이제 언덕배기에 뭐 어떤 형태도 올라가 있는데 그 언덕배기에 있는 집에서 출발을 해서 내려가서 길을 타고 학교에 도착한 다음에 학교가 대부분에 또 산이 있기 때문에 또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부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부산에 산다고 해서 전부 다 바다를 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무조건 산은 거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부산에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인데 이 영화에서 그게 정말 잘 표현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언덕배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시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각 주저형 캐릭터도 전부 언덕배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그 씬을 계속 넣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산 사람의 삶의 핵심이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영화에서 표현이 잘 안 됐어. 대부분은 거친 부둣가를 다 부딪히면서 살아갈 것처럼 막 표현이 되고 아니면 바다가 아예 표현 안 나오거나 그냥 사투리로만 어떤 부산의 느낌을 표현하거나 그런 식인데 부산 사람들의 삶에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영화에서 정말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이게 가보시면 보인다니까요. 도로들이 다 산에 올라가 있어. 집들도 산에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구도심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됐었는데 대부분 이게 표현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 제작진분들 중에서 부산을 좀 아는 분들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투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투리가 다들 자연스러웠어요. 대부분 보니까 중요한 배우들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사투리가 능통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부산 경남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무열 배우가 맡았던 김필도, 그리고 유승목 배우가 맡았던 검사장 캐릭터 말고는 주요 캐릭터가 전부 다 이제 사투리를 능수능란하게 쓰는 분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 배우의 그 부산 사투리는 저는 너무 좋게 봤어요. 물론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시작과 끝은 정확하게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자연스러웠고, 근데 중간중간에 문장 중간에 들어있는 억양은 사실 미스가 있습니다. 어색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러나 이거는 연습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그 사투리의 정확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캐릭터를 녹여서 하는 사투리를 했느냐를 또 그것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폭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발음을 뭉개는 듯한 어떤 사투리, 그렇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모, 하나 더 있어. 아닙니까? 이런 식의 약간 목소리 깔고 발음을 좀 뭉개는 톤과 표정으로만 많은 거를 전달하는 그런 사투리가 있거든요. 그 사투리를 살렸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 김무열 배우의 사투리는 그 비부산권 출신 배우들이 주연을 맡아서 부산 사투리를 했던 작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상위권으로 놓고 싶습니다.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어색한 부분이 있으나 적정한 듣는데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 수준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라고, 거기다가 이제 김무열 배우가 연기하려고 하는 그 캐릭터에 대한 연구까지 더해지면서 저거는 저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김무열 배우의 사투리만 들으면 어색할 수 있으나 그 연기까지 보면 저는 이거는 충분히 많이 노력한 티가 나는 그런 사투리였다고 봅니다. 이왕 얘가 나온 김에 부산 출신이 아닌 분들 중에 사투리를 잘 쓴 배우들을 한번 뽑아보자면, 내부자들의 조승우 캐릭터. 그러니까 보면 사투리가 이상한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서울말 섞이고 사투리 섞이고 이런 사투리인데, 근데 이것도 리얼리티가 반영된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인데 사회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말투를 좀 정제해서 사용해야 되는, 공식적인 발언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종에서 오래 일하셨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생활을 오래 하셔서 사투리가 많이 무뎌졌지만 사투리 억양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의 사투리였어요. 그래서 내부자들의 조승우의 사투리는 어색하다고 보기보다 오히려 더 놀라운 어떤 한 단계 더 나아간 캐릭터 연구가 반영이 된 그런 사투리였고, 비슷한 계열로 이제 더킹에 나왔던 그 김소진 배우가 했던 그 여검사 캐릭터, 그 캐릭터의 것도 똑같이 조승우 비슷한 결로 볼 수 있고 비슷한 수준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암수살인에 나왔던 주지훈 배우가 제 부산 사투리를 했는데, 물론 사투리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외워서 하는 거구나, 배워서 하는 거구나, 그거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주지훈이 맡은 역할이 그 캐릭터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하정우 사투리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잘했냐 못했냐를 가려봐야 되는 사투리가 하나 있죠. 범죄와의 전쟁의 최민식의 사투리. 이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도 인정을 하셨고, 내가 좀 사투리가 어색하다는 걸 본인도 인정을 하셨고, 근데 그만큼 미보로 많이 소화되고 있어요. 내가 야, 인생 꼬있다, 꼬있어 이러면서 거의 뭐 개그맨들이 수많은 미모로 많이 재탄생을 시켜놨는데, 그만큼 약간 웃기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가 100%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같지 않다는 의미라서 높게 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캐릭터 중에 김민재 배우, 그러니까 본부장 공무원 캐릭터를 맡았던 김민재 배우는 대구 출신인데, 그런데 저는 그런 그 나름, 그리고 이성민 배우도 경북 출신이죠. 그런데 그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산 사투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살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사는 곳이 또 부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구 출신인데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고 충분히 있을만하고, 또 그 경북 사투리 안에서는 어색하지 않은 사투리거든요. 큰 틀에서는 이제 경상 사투리 안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뭐 부산 사투리로 따지면 엄밀히 아니야 하면서 저 사투리는 잘못했어라고 까기에는 경북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왜 굳이 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투리들이 대부분 좋았다. 그런데 이건 또 너무 좋았던 점은 뭐냐면, 사투리를 우리가 외부인들의 많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실 때 부산 사투리는 비슷하게 들리실 텐데, 부산에 사는 사람들도 다 성격이 다르고 다 직업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경상도 안에서도 사투리가 좀 달라요. 경북, 경남 다르고, 경남 안에서도 서부 다르고, 동부 다르고, 뭐 울산 다르고, 부산 다르고, 뭐 경북도 대구 다르고, 경북 북부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나이트 시네마님이 하는 사투리와 제가 하는 사투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각 인물들이 다른 사투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사투리가 있고, 검찰처럼 약간 좀 힘이 들어가신 분들이 하는 사투리가 있고, 조폭이 하는 사투리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사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친절함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투리? 싹싹함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투리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나 조폭들이 하는 그런 사투리는 약간 좀 깔려있는 거죠. 약간 뭐 발음을 뭉개면서, 내가 뭐, 했나? 그래 할까? 뭐, 이런 식의 약간, 느낌이라면, 공무원분들이 하는 사투리는 이제, 예, 그렇게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실까요? 네, 이런 식의 약간의 친절함이 묻어나죠. 또 이거는 아가씨가 하는 사투리가 또 있고, 아주머님들이 하는 사투리가 또 있습니다. 다르죠. 또 아가씨 중에서도 약간의 뭐 여성성이나 아니면 이른바 뭐 부산말로 애살이 있는, 그러니까 뭐 애교가 있는 뭐 그런 뜻인데, 그런 분들이 하는 사투리가 또 있고, 오빠야 하면서 귀엽게 하는 사투리가 또 있고, 그런 거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또 하는 어떤 툭툭 하는 사투리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좀 약간의 뭐랄까, 이른바 센 누나들, 센 언니들이 하는 그런 사투리가 있고, 또 아주머님들 중에서도 또 나긋나신 아줌마들이 있고, 또 드센 분들이 하는 사투리가 있고, 조금씩 다 다른데,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 부산 사투리를 네이티브로 쓰는 분들을 모셔왔기 때문에 단순히 사투리를 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캐릭터까지 반영된 사투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다른 영화에서 이 정도까지 나오는 사투리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범죄와의 전쟁 사투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영화 대비해서 사투리의 완성도가 아주 높았다. 너무 좋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투리 생각하시면 부산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투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부산 사람들이라고 해도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성격마다 다르고 뭐 나이대마다 좀 다르고 뭐 직업마다 다르고 이런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어에서도 당연히 그 안에 다양한 또 말투들이 있는 것처럼 사투리도 똑같은데, 그걸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더 대박인 거는 이제 조진웅 배우가 하는 그 전혜영 캐릭터가 이야기 전반과 후반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이것까지 스포일러라고 하기엔 좀 어렵겠죠? 근데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약간 싹싹한, 시원시원하고 서글서글한 그런 사투리.
아이고, 아지매, 반갑습니다. 네, 그래, 잘 지내셨지? 그래, 어디 뭐, 무릎 아픈다는 건 괜찮고, 그래, 안 그래도 그래, 한번 뵈야 되는데, 그죠? 아이고, 그래, 먼저, 바빠가지고, 먼저 갈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싹싹한 사투리가 있고, 근데 나중에 후반부에는 약간의 이제 흑화된 조진웅이 하는 그런 사투리는, 그래. 알았다. 가자. 뭐라노? 이런 식의, 사실 연기가 좀 어색합니다. 죄송합니다. 캐릭터의 변화에 따라서도 사투리가 좀 변했다라는 것도 아주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처럼 부산이 고향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뭐 즐겁게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녹음한 시간을 보니까 33분을 했는데 30분 넘도록 영화 배경과 사투리에 대한 설명을 했네요.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영화를 보러 가시면 진짜 재밌게 보실 거예요. 진짜로. 이 정도 사실 제가 로컬 아닙니까? 로컬. 해운대 로컬 출신이 이래 막 배경을 싹 설명해 주는데 이거 듣고 가면 막 대박이죠. 엄청 재밌죠. 이제부터 근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와 부산 그 시대를 정말 잘 담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내용과 영화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해야겠죠? 자, 이 영화의 이야기 구조는, 초반에는 부산과 해운대의 상황, 그리고 주요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중반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팽당한 전혜웅이 대회비로 판을 대회비 문서를 유출해서 판을 뒤집으려고 하지만 그게 권순태에 의해서 막히고, 그래서 거기에 전혜웅이 복수를 다짐하고, 그런데 권순태가 약간 억지로 막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탈이 발생하고, 그것이 나중에 전혜웅에게 복수의 비밀을 제공한 것까지 보여줬고, 이제 후반에는 검찰, 그리고 박 과장, 그리고 송 기자를 무기로 삼아서 권순태를 압박하는 전혜웅이 나오고, 이제 전혜웅이 결국에는 권순태의 인정을 받아서 전혜웅이 원했던 국회의원 자리도 얻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 속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 그런 걸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회비 문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경적인 설명은 앞쪽에 해뒀고, 그러니까 대회비 문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부산 지역에 잘 뭉쳐져 있는 권력들이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권력들은 결국엔 이제 돈으로 치워야 되고, 돈이 또 거기서 권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웅동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대회비라는 거는 그 욕심을 쉽게 이뤄줄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떡상할 코인을 누군가 미리 와서 야 이거 떡상한다 라고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회비 문서를 잘 쥐고 있으면 대회비 문서에 나와 있는 토지 계획대로 땅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대회비가 어떻게 유출되는 그 시점이 선거 기간이고, 또 선거가 끝나면 또 바로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그 시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회비가 유출이 되냐 안 되냐, 누가 먼저 아느냐 안 아느냐로 모든 권력의 향방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 대회비 문서를 잘 쥐기만 하면 부산시 내에 그렇게 잘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권력을 한꺼번에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핵폭탄 같은 거죠. 그래서 대회비를 손에 넣기 위해서 그 세력들이 모이고, 전혜웅이 조폭들에게 무리한 돈을 꾸어서 같은 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혜웅이 당선이 돼야 이 대회비를 써먹는 건데, 이 계획이 결국엔 권순태가 때문에 빠그라지면서 아사리판이 펼쳐지는 거죠. 대회비라는 이 문서 때문에 전혜웅과 김필도와 정 사장이 악연으로 묶이게 되는 거고, 또 전혜웅이 낙선 이후에 대회비 때문에 이게 틀어진 관계들 때문에 이제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고, 이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잘 이용해서 임기응변 이런 걸 통해서 조폭 동업자들을 제거해 가는, 더 나아가서 본인이 원했던 자리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요. 이 대회비라는 이 소재 하나로 그 당시에 부산, 해운대, 그리고 정치 큰 선거가 두 개 겹쳐있던 그 한 해를 그 대회비라는 키워드 하나로 잘 표현할 수
했던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재를 영화의 핵심 소재로 잘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뷔라는 거를 잘 가져와서 잘 써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부산이 거의 무법지대로 표현이 됐어요. 부산이 실제로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있겠죠. 뭐 사실 좀 거친 분위기가 사실 있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국가 권력이 쉽게 컨트롤 못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긴 했었던 도시이기도 하죠. 근데 저 정도까지 그랬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혜원과 권순태가 욕망을 향해서 비정한 행위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사람을 죽이고 그냥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어선에서 사람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지 맘대로 하는 투표도 막 조작을 하고 이런 게 거의 이제 제어를 안 받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물론 이해가 됩니다. 전혜원과 권순태가 미쳐 돌아가는 행동들을 하는 것의 그 비정 행위들 그리고 그렇게 변해가는 그 감정들을 표현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그런데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실제 지역사회에서 전혜영이나 권순태 같은 사람들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 하는 것이 검찰이나 언론이나 경찰 같은 건데 검찰이나 언론은 돈을 매겨서 마비시켜 버렸고 실질적으로 없는 느낌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오히려 도움이 되는 악인들의 도움이 되는 집단으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경찰은 아예 표현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받으니까 검찰을 돈으로 사버린 혹은 약점을 잡아서 통제를 시작한 전혜영과 권순태에게는 사실 경찰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상 말이 안 되긴 하죠. 정 사장이나 김필도의 죽음이 이렇게 아무런 어떤 추적 없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영화상의 어떤 표현을 위해서 실제 세계보다 난이도를 좀 낮춰놓은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게임 안에서 어떤 포인트의 난이도는 올리고 어떤 구성 요소의 난이도는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공무원 사회 안에서 또 통제와 감시도 이렇게 있을 텐데 저렇게 쉽게 대외 문서가 바깥으로 나가고 또 투표용지가 그렇게 유출되고 저런 게 개인 혼자만의 일탈로는 사실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그냥 개인 혼자의 그 생각을 잘못 먹은 공무원의 혼자만의 행동만으로도 중요한 문서들이 유출이 되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됐을 거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어려울 텐데, 근데 영화적인 어떤 표현을 위해서 불법의 난이도를 좀 쉽게 영화 속에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한 불법을 계속 저질러 가야지 전혜용이 나쁜 마음에 물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가 경찰 눈피한다고 적당하게 좀 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나쁜 짓만 하다 보면은 나쁜 마음에 물들어가는 과정이 빨리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에는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사회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혜영을 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흑화해 가는지를 구경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전혜영의 악행을 막아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요소들의 존재감을 많이 낮춰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좀 다음으로 문제적 캐릭터죠. 권순태는 사실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쉽게 해버리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영화가 이 데뷔를 통해서 이 영화의 상황을 잘 설명을 했고 또 인물들의 욕망이 데뷔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도 잘 펼쳐놨고 그래서 그걸 딱딱딱 풀어가면서 영화 후반을 전개해 나가면 되는데 후반에 보면 권순태 혼자만 아무런 제약 없이 움직여요.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어디 라인 하나 따주이소 하면은 원하는 결과를 내줄 수 있는 권력과의 연결이 금방이 되고 거의 부산의 신처럼 그냥 맘먹으면 못하는 게 없는 그러는 거죠. 심지어 그 공무원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 정도인데 권순태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순한 조사도 안 받죠.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돼. 너무 미친 듯한 그런 어떤 권력에도 견제받지 않는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로 이제 권순태를 설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권순태가 저렇게 힘이 센데 그러니까 보면은 기어오르는 전혜영을 왜 그냥 안 죽이고 냅둬? 그냥 선거관리 공무원도 그냥 시멘트 통에 넣고 죽이고 기자도 납치를 한 건지 죽인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죽여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전혜영도 못 죽이는 이유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권순태가 너무 세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순태가 하나의 그 인물로 잘 안 느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냥 졸라 전지전능한 캐릭터. 그게 되다 보니까 캐릭터 자체로 안 보이고 그냥 그 부산 지역 혹은 뭐 한국 사회에서 원리 원칙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 이유로 지목되는 어떤 부정, 비리, 그 자체를 인간화시킨 캐릭터로 정도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권순태라는 거 사람 자체가 안 보였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권순태의 약점이 뭔지, 이 사람은 어떤 욕망으로 움직이는지, 그 전에는 뭐 어떤 일을 했는 사람인지, 이런 게 설명이 안 되고 그냥 권순태가 엄청 전지전능하다만 표현이 돼 있어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부조리에 인간화된 부조리,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부조리 이렇게처럼 된 것 같아서 아쉬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결국에는 주인공을 잘 만드는 것보다 빌런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빌런을 극복하는 게 대부분 이제 줄거리니까. 근데 이 극복해야 되는 빌런, 이 권순태가 약점도 잘 안 보이고 어떤 캐릭터인지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혜영이 왜 이렇게 권순태에게 화가 나고 또 나중에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혜영의 행동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거죠. 영화의 끝으로 가면 그 전혜영이 원했던 바를 스스로 원하는 힘으로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다 얻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권순태한테 인정을 받아서 권순태에게 인정을 받아서 베풀어준 권순태의 힘으로 전혜영이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거죠. 전혜영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제 느낌에는 부모님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시험 100점 맞으면 사줄게 라고 하니까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100점 맞아가지고 나 100점 맞았어 엄마, 그래 장난감 사줄게 해서 그렇게 장난감을 얻어내는 듯한 느낌이에요. 권순태와 전혜영의 관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전혜영의 성장기가 보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권순태에 의존하는 결말로 가면서 권순태의 성장기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갈무리가 안 되는 결말이 된 것 같아요. 정 사장이 죽는데, 그러면은 그 뒤를 밟으면은 당연히 김필도가 나오는 것이고, 당연한 거고, 그러면 김필도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 다음에 선거관리 공무원이었던 박 과장, 또 그냥, 저렇게, 고깃배에 태워서 바다에 빠뜨리고 죽여. 송 기자도 어딘가에 납치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공무원과 기자를 이렇게 죽이는데 조용히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제일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일 납득이 어려운 거는 김필도의 부하들이 배신을 하고 김필도를 번개탄을 태워서 죽이고 전혜영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전혜영을 새로운 보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도 아닌데 말이죠. 너무 이제 갈무리가 이렇게 설명 없이 그냥 쓱쓱쓱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전혜영이 원래 김필도의 부하들에게 번개탄 냄새 때문에 번개탄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고, 그 이후의 내용은 전혜영이 상상하는 건가로 생각될 정도로 너무 결말이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동네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동네의 법과 질서, 제도가 무너져버린 듯한 느낌을 가져오는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점, 법과 질서, 제도가 미치지 않는 경계, 외곽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만든 건데, 비슷한 점이 이제 테일러 셰리던의 지역 3부작과 비슷한 점이 생기는 거죠. 지역성은 살리지만 무법적인 상태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테일러 셰리던은 이제 진짜 물리적인 공간을 경계 지역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법과 질서 제도가 무력하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회비에서 묘사된 부산 그리고 해운대는 물리적인 공간의 외곽이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정부패를 통해서 비리를 통해서 유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무법적인 상태가 되는 걸 표현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점이 있는 건데, 그런데 테일러 셰리던의 3부작은 높게 쳐줄 수 있고, 그러나 대회비는 높게 쳐줄 수 없는 이유는 시나리오 작법상 너무 반칙을 많이 쓴 거죠. 권순태라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도 썼고,
또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경찰의 존재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어떤 두 가지의 반칙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힘을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담당해야 될 장치들, 그러니까 인물이 넘어가야 되는 어떤 장애물들이 어느 정도 있고 그거를 넘어가야지 감동도 있고 메시지도 전달이 되는데, 근데 난이도를 담당해야 될 그 장치들이 너무 택도 없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결말에 갔을 때 전혜영의 승리가 결국에는 이제 영화가 흘러가는 시간 동안 제일 많이 본 인물이고 주인공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전혜영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데 관객들이 응원이 되도록 그게 돼야 되는데, 전혜영이 승리를 하더라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너무 쉽게 갑자기 훅 돼버리니까. 난이도를 너무 낮춰버렸으니까 전혜영의 마지막에 성공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와닿게 해야 정말 전혜영이 고생해서 뭔가를 해내야 전혜영 저 새끼 저 나쁜 놈이고 제가 성공하는 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왜 나는 전혜영을 응원하고 있지? 뭐지? 이런 혼란스러움을 줘야지 이제 재밌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런을 이제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전혜영이 정확히 영화 후반부에는 빌런이 되니까 후반부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혜영이라는 빌런을 매력적으로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그게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빌런이 매력적이어야지 이야기가 풍부해지는 거는 뭐 다크나이트의 조커를 봐도 그렇고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실패를 한 것 같다. 너무 반칙을 많이 썼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뭐 고증 잘했고 사투리 잘 썼고 그 동네에 있을 법한 얘기를 잘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 같아요. 저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잡고 가면 재밌게 보실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 더군다나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연기 보는 재미로 볼 만한은 하다. 물론 이야기가 아쉽긴 합니다만 그렇게 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의 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 이 대회비를 보니까 또 자, 이 영화를 보니까 부산 배경인 영화들 혹은 비슷한 결에 있는 영화들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의 배경인 영화들 앞에 조금 언급이 됐는데 범죄와의 전쟁, 친구, 바람, 이 셋과 대비를 비교해 볼 만한 이유가 있죠. 자, 범죄와의 전쟁은 조폭들의 생태계를 좀 보여줬고, 친구들 같은 거는 친구들 사이의 우정, 뭐 비릿한 어떤 삶 이런 거를 보여준 것 같고, 바람은 이제 남자 고등학생의 성장기를 표현한 작품인데 다 다른 이야기지만 부산의 느낌은 정확하게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세 작품과 대비가 충분히 같은 선에 놓아도 될 정도로 좋은 건 맞습니다. 부산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만큼은 좋은 영화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회비와 비슷한 결에 있는 영화들이 있죠. 범죄와의 전쟁은 부산의 배경인 것도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조폭들 사이에 낀 최민식이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욕망을 이뤄내는 것에로 볼 때 대회비의 주인공인 전혜영이 결말에 가서 본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처럼 비슷하죠. 조폭들 사이에 끼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범죄와의 전쟁에 최민식이 했던 최익형과 비슷한 점이 있죠. 그리고 조폭들끼리의 어떤 믿을 수 없는 어떤 잔혹한 모습, 서로가 서로를 잔혹하게 죽이고 담가버리는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대비해서 김필도와 정 사장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신세계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부자들도 비교할 만한데,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우장훈이 권력 핵심부에 들어가서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연맥이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어떤 정의구현을 해내는 걸 보여준다고 하면, 전혜영도 이제 권력의 핵심들 사이에서 부대끼리 있는 거는 비슷합니다만 내부자들과 대비의 차이점을 말해보자고 하면, 그래도 내부자의 주인공 우장훈은 그래도 흑화되지 않고 정의의 사도로 남았다고 하면, 이제 전혜영은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과 같이 뒹굴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도 그냥 이렇게 흑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전혜영도 초반에 보면은 물론 당선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까지는 아니라고 표현이 되는데 영화 후반부에는 완전 악인으로 표현이 돼버리는 거죠. 비슷한 구조지만 결말에서는 이제 내부자들과 대비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뭐 여러 가지 뭐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 전혜영이라는 캐릭터와 최익현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비교가 아니 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최익현은 사실 좀 매력 있는 캐릭터였죠. 그러니까 일단 사투리가 희한한 사투리라는 것도 솔직히 이제 약간 많이 밈처럼 논리를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매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최민식의 사투리가. 그리고 특이한 캐릭터 반달이라는, 그러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폭도 아니 건달도 아닌 그런 캐릭터도 있고 그다음에 명대사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범죄와의 전성시대라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실제로는 다 나쁜 놈들이고 그즉 걔들이 하는 것도 다 나쁜 짓들이라서 분명히 심각하고 어둡게 갈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최익현 때문에 뭔가 웃기고 밝고 톤다운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최익현도 분명히 나쁜 놈인데 뭔가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아버지들의 모습을 좀 투영을 시키면서 애정이 가게 설계되어 있는 캐릭터죠. 전혜영은 전혜영도 뭐 완벽한 사투리를 구사하죠. 최익현과 비교해보면. 또 서글서글한 캐릭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런 캐릭터들이 부산에서 남녀노소 전부 다 사랑받는 남자의 스타일이 약간 전혜영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말 시원시원하게 하고 액션 크게 하고 그런 거. 대인관계 어르신들 보면 이제 싸바싸바한 이런 것도 잘 하고 한테 뭐 아내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좀 그래도 뭐 밖에서 하는 것만큼 아예 막 거칠게 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 마냥 거칠고 무뚝뚝한 게 이제 부산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미디어에서 많이 소개가 됐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부산 남자들은 사실 전혜영 같은 캐릭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뚝뚝한 기본 베이스이지만 먹고 살다 보니까 싹싹함을 배운 사람들. 그래서 전혜영의 캐릭터는 실제를 반영하는 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아주 반영이 잘 된 캐릭터죠. 최익현 캐릭터는 아마 실전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혜영은 사실 이제 마지막에 관객의 애정을 잃어버렸고 최익현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관객의 애정을 받는 캐릭터가 된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뭐냐면 전혜영이 흑화 전에는 분명히 이제 호인 캐릭터로 나왔기 때문에 매력이 분명히 있었는데 흑화 이후에는 섬뜩한 악인으로 변해요. 아예 그냥 뭐 고민도 안 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캐릭터로 변해버립니다. 정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도와주려고 나선 사람들, 그 선거관리 공무원이랑 그다음에 기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이런 쪽에서 아예 응원할 만한 가치를 아예 잃어버린 거죠. 관객 입장에서. 인간성을 아예 상실해버리면서 전혜영이라는 캐릭터를 응원해줄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관객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산 해운대가 영화상에서는 상당히 거의 무법지대에 가깝게 그려졌는데 실제 세상이 진짜 뭐 고담 시티처럼 무법지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당연히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진짜 뭐 영화에서 그려진 해운대 같은 도시가 됐거나 아니면 배트맨의 고담 시티처럼 내가 사는 곳이 변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누구나 사실 뭐 이 사회 안에 욕망을 갖고 있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들 있죠. 그래서 사회가 정해준 성공하는 방법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공부 잘해서 좋은 학벌을 얻어서 좋은 직장 갖는 게 성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사회가 정해준 방법을 개인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 정도 그런 방법을 쌩까해도 될 정도의 개인,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돈 많아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방법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루트를 따라가야 되죠.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온 인재를 높게 쳐줄 것이고 리더를 뽑아서 많은 영향력을 선사하도록 할 것인가 정하는 거는 대부분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꾸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장할 만한 다양한 가치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지를 봐서
리더로 뽑고 롤모델로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또 이 사회에 누가 있는지 계속 이제 관심이 필요한 거고요. 같은 논리로 다크나이트 보면 흑화해버리잖아요, 하비 덴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는 분명히 악인으로 죽었는데 그 사실을 덮어주고 영웅으로 포장해서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선정하고 또 이를 선전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많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는 거죠. 이렇게 물론 하비 덴트의 예시를 보면 이제 거짓말한 거잖아요. 물론 악용의 소지도 분명히 있죠. 뭐 비슷한 걸로 전쟁 영웅을 조작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영화로 치면 우리 이스트우드 형님의 아버지의 깃발 같은 영화도 있고, 아니면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다룬 에너미 게이트도 있고, 이렇게 전쟁 영웅을 조작해서 만든다는 걸 많이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해낸 인물을 어떻게 선전하느냐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데, 사회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선전수단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수많은 전혜웅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정말 더러운 살인, 비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획득한 전혜웅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거나 다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안 걸리니까 국회의원까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혜웅 같은 나쁜 사람이 권력을 안 갖고 그냥 자기만 나쁜 짓 하고 살면 걔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근데 전혜웅 같은 사람이 문제가 뭐냐요? 얘는 권력을 노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권력을 향해서 뛰어가서 그 권력을 잡으면 이 나쁜 속성을 그 전혜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나쁜 마음, 욕망을 채우는데 권력을 갖고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권력이 휘두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혜웅 같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막아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이 영화가 던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것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를 보려고 만든 영화긴 한 것 같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전혜웅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또 계속 막아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녹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